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검은 봉지를 들고 다니는 남자만 보면 가슴이 철렁한다. 행궁로 연희동 27번가 두 번째 골목 구석에 위치한 새나라 국밥집 아주머니는 젊었을 적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둘을 훌륭하게 키워낸 이 시대의 진정한 어머니이다. 이 억척스러운 아주머니의 아들 둘은 올해로 각각 22, 21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야 할 군대에 가 있다. 아주머니는 집에 일찍 들어가 봤자 휑한 TV와 식어버린 밥만이 자신을 반겨준다며 아들들을 추억하고 사람 구경도 할 겸 다른 음식점이 문 닫고도 한참 뒤에 가게 셔터를 내린다. 그늘도 어김없이 마지막까지 골목을 밝히며 문을 열고 있던 가게에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구겨지고 흙이 묻은 모자에 때가 묻은 항공 점퍼와 청바지를 입은 50대 남자. 한 손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아주머니가 앉아있는 카운터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아주머니를 빤히 쳐다보았다고 한다. 마치 화가 난 듯이 아주머니를 빤히 쳐다보고 주위를 서성거리며 마치 누가 더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행동하는 그 남자를 쫓아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그 남자가 쉰 목소리로 소주 하나와 국밥 하나를 시켰다고 한다. 일단은 손님이고 명분 없이 쫓아내면 소동을 일으킬까봐 아주머니는 내쫓는 것을 포기하고 소주 하나와 국밥을 그 남자에게 내주고는 카운터에 앉아있는데 그 남자가 소주를 원샷하더니 아주머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고 한다. 아줌마, 나 5만원 꺼내줘봐요. 눈에 있는 핏줄이 모조리 터진 것처럼 새빨간 눈을 보니 아주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현금 5만원을 선선히 내주었다고 한다. 남자는 돈을 받은 뒤 아주머니의 얼굴을 잠시 노려보다가 이빨을 내보이며 비식 웃고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떠났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얼떨떨한 상태로 그 남자가 손도 안 댄 상을 치우는 도중에 남자가 놓고 간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내용물을 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한다. 그 비닐봉지에는 공사장에서 쓰는 벽돌 한 장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소원.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빌 거야? 돈, 명예, 생명. 흔히 너희들이 생각하는 소원이란 게 거의 이런 것들이지. 나는 절대자야. 너희들 같은 하찮은 생물들의 소원 따위 들어주는 것은 일도 아니지.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인간들이 나를 만나서 남들과는 비교되는 능력들을 가지게 되었어. 하지만 남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에는 얼마 가지 않아 자신이 빌었던 소원에 후회를 하더라고. 인간이란 존재는 하찮은 미물 주제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 근데 단 한 사람, 지금까지도 소름 끼치도록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어. 평범한 여고생인 것 같던 이 한 학생은 나에게 어떤 소원을 빌었고 그 소원으로 인하여 그녀는 굉장히 희열감을 느꼈지. 그 소원을 들은 나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었고 이 소원이 과연 저 여고생에게 무슨 행복감을 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소원이 한 번에 졸부고 되고 명예롭게 되는 그런 소원보다 훨씬 본인에게 만족스러운 소원이었다고 생각해. 물론 그녀는 보통 인간과는 다른 악마 같은 여자였지만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이 학생의 소름 끼치는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들려줄게. 그녀의 이름은 박세연.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아니, 평범한 고등학생이라고 하기에는 욕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욕심 때문에 그녀는 공부도 수준급이었고 무엇이든 하면 못하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항상 그녀보다 앞서 나가는 그녀와 같은 반의 반장 때문이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 하지만 그녀는 전교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다. 중간고사 2등, 기말고사 2등. 물론 그녀 때문에 전교 3등, 4등 하는 녀석들도 2등을 할 수는 없었지만 3등, 4등 하는 녀석들은 나름 만족하는 느낌이었다. 세연은 죽도록 반장을 이기고 싶었다. 공포소설처럼 그녀를 죽이고 자신이 1등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그때 내가 그녀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녀를 위해 나는 온갖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여줬고 그녀는 그제야 나의 존재를 믿는 것 같았다. 하찮은 인간아, 이제 너의 소원을 한 가지만 말해봐. 소원. 그래, 부자가 되고 싶다던지 뭐 그런 것 있잖아. 어떤 소원이든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한참을 고민하던 세연은 알 수 없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소원을 말했다. 제 소원은
뭐라고? 입니다. 그게 너의 소원이라고? 네, 그게 제 소원이에요.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행복하지 못했는데 그 소원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충분히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알았다. 소원을 들어줄게. 나는 세연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다음 중간고사에서 그녀는 반장을 이기고 전교 1등이 되었다. 그런데 세연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역시 그녀도 자신의 소원에 만족하지 못하는 하찮은 인간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며칠 뒤 반장과 세연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 남의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때 세연이 반장에게 다가갔다. 저기 반장 미안한데 나 수건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너무 졸려서 세수 좀 하려고 하는데 수건이 없네. 뭐, 그래 이거 가져가. 고마워. 세연은 반장이 빌려준 수건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비명소리가 들린 곳은 세연이 들어갔던 화장실이었다. 학생들이 놀라서 화장실로 들어가 보니 화장실에는 피범벅이 된 채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세연이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수십 개의 유리 조각이 붙어 있는 비범벅이 된 수건이 있었다. 반장이 1등을 뺏긴 것이 억울하여 그녀에게 유리 조각이 붙어 있는 수건을 건넨 것이었다. 세연은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고 사람들이 경멸하는 눈으로 반장을 쳐다보자 반장은 얼어붙은 채 자신은 아니라고 부정할 뿐이었다. 선생님들은 남아있던 학생들에게 입단속을 부탁했지만 소문은 학교에 순식간에 퍼졌고 반장은 왕따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세연도 얼굴에 흉터가 약간씩은 남았지만 크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였고 금방 학교도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번 기말고사 세연은 전교 2등으로 밀려났고 다시 반장이 1등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연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지를 않았다. 반장이 1등을 하게 되자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들을 반장에게 퍼부었다. 세연이 얼굴에 유리조각쳐 발라놓고 다시 지가 1등하면 기분 좋나? 공부밖에 모르네. 진짜 독한 애다. 저렇게 1등하면 뭐 나라에서 상 주나? 저렇게 살다 죽으려고 해. 학생들의 우상이자 모범이었던 반장이 이제는 무슨 일만 해도 욕을 먹는 신세가 돼버렸다. 그럴수록 세연의 입꼬리는 점점 올라가고 있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반장의 모습은 초췌해져 가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시기와 괴롭힘을 받던 그녀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자퇴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학교라는 곳에서 전교 1등을 2번 다시 할 수 없게 돼버렸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던 반장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있었을까? 1등 한 번 뺏겼다고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 나는 너무 궁금했다. 나는 세연에게 다시 한번 찾아갔다. 그녀는 왠지 해답을 알 것만 같았다. 반장이 그렇게 된 이유를 너는 혹시 알고 있어? 미쳐서 정신병자가 된 이유요. 아니 그거 말고 1등 한 번 뺏겼다고 너에게 유리조각을 섞은 수건을 건넨 이유 말이야. 너희 둘이 원래 사이가 앙숙이었어? 세연의 입꼬리가 다시 한번 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연하게 남은 흉터를 어루만지며 얘기를 꺼낸다. 그 수건에 유리조각 뿌린 게 왜 반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뿌린 거예요. 내가 일부러 반장 지금같이 반병신이 되거나 죽게 만들려고 내가 꾸민 짓이라고요. 피범벅이 되었을 때 얼어붙은 반장 얼굴을 보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해 들킬 줄 알았는데 절대자님도 그건 못 봤나 보죠. 기억난다. 피범벅 사이로 입꼬리가 올라가던 그녀의 모습이 이제야 떠오른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소원을 빌었던 거야.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재미있잖아요. 절대자님이 다 이뤄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괴롭혀도 내가 괴롭혀야지. 반장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글쎄요. 절대자님을 만나지 못한 걔가 운이 없었던 거죠. 소름이 끼쳤다. 처음으로 인간이란 나약한 존재에게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이해되지 않는 소원을 말했었던 거구나. 지금도 또렷이 기억난다.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또박또박 말하던 그녀의 소원을 악마 같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빌었던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는 그녀의 소원은 딱 한 번만 1등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이야기, 공포. 정신 나간 관객들, 공포 영화를 보러 왔으면 당연히 피가 나오는 게 정상이지. 피 흘리는 것 좀 나왔다고 저렇게 소리들을 지르고 호들갑이라니 정말 꼴불견이다.
특히 내 앞에 앉은 이 년. 이 년은 영화를 보러 온 건지 득음을 하러 온 건지 영화 제목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소리만 꽥꽥 쳐 지르고 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역대 최고의 공포 영화가 나왔다고 떠들어대길래 속는 셈 치고 극장에 온 내가 병신이었다. 세영아, 이 영화 좀 괜찮지 않았냐? 이도 나올 것 같은데 저게 재미있냐? 그러고도 내가 공포를 찾아서 부회장이라고 할 수 있냐? 민수는 극장에 들어갈 때와 비교해서 전혀 줄지 않은 팝콘을 한 손에 쥐어든 채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헐, 나는 팝콘도 못 먹을 정도로 집중해서 무섭게 봤는데 극장에서 나오는 관객들 얼굴을 보니 확실히 나만 빼고 다들 영화를 무섭게 본 것 같았다. 난 시발 끄끄 돼지 멱다는 소리만 질러대는 연 때문에 극장에 온 건지 도살장에 온 건지 분간이 안 되더라. 하긴 네 앞에 여자 좀 심하긴 하더라. 더위 좀 식힐까 했더니 이거야 원 혈압만 더 오르네. 맥주나 마시러 가자. 오싹한 영화를 보고 더위를 잠깐이나마 잊을 거라 착각했던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위를 식힐 방안을 모색해야 했고 해답은 시원한 생맥주였다. 캬, 너마저 없었다면 난 오늘 녹아내렸을 거야. 사랑한다 맥주야. 사장님, 여기 500 한 잔 더 주세요. 나는 잔에 얼음이 채 녹지도 않은 시원한 맥주를 단숨에 마셔버렸다. 자, 암만 쓰레기 영화를 봤어도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지. 민수야, 넌 어느 부분이 무서웠는데? 민수는 잠시 골똘히 생각을 하는 듯 했다. 겁봐, 이 새끼. 너도 딱히 무서운 게 생각나는 게 없지? 아니야. 너무 많아서 그래. 생각났다. 그 부분. 민수는 자신의 팔을 내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뭐야. 그 주인공 친구가 먹어도 며칠 동안 대변이 안 나와서 의사가 그 주인공 친구 팔을 메스로 긋고 속을 들여다봤을 때 온갖 밥풀떼기랑 반찬 같은 게 팔에 있는 힘줄이랑 뒤섞여 있던 장면. 아, 그 부분 확실히 역겹긴 했지. 근데 역겨운 거랑 무서운 거랑은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냥 역겨워서 무서웠어. 아니, 영화가 나랑 연관이 있으면 뭔가 대단히 무섭게 볼 텐데 전혀 나랑 연관성이 없잖아. 이런 게 무슨 공포냐고. 여고 괴담. 이것도 그래. 남자들은 여고를 나오지도 않는데 그걸 남자들이 무서워하겠냐고.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관련 없는 남자 새끼들도 무서워한다는 거지. 병신들 지들이 여고를 다닐 것도 아닌데 왜 무섭냐고. 나랑 관련이 없는 공포일 뿐인데 말이야. 꼭 관련이 있어야만 무서운 건 아니지 않나. 몰라. 아무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평상시 공포영화에 가지고 있던 불만을 민수에게 늘어놓는다. 사실 공포영화라는 게 다 그런 것 같다. 내가 정말 그 내용 자체의 공포심을 느껴서 밤에도 생각나서 식은땀을 흘리고 그냥 길을 가다가도 생각나서 오싹거리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무슨 딸꾹질 멈춰주는 프로도 아니고 깜짝 놀라게 하려고만 하고 분장으로 무섭게만 하려고 하는 게 공포영화의 현실이고 한계인 것 같다. 그나마 극장에서 보면 상상 이상으로 큰 사운드에 조금이나마 긴장을 하게 되지만 이런 영화를 집에서 컴퓨터로 보게 되는 날에는 실소를 감추지 못하게 된다. 나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포를 원한다. 세영이, 너 가위 많이 눌려봤지? 응. 나는 인터넷에서 가위 눌리는 법을 일부러 찾아서 오싹한 걸 느끼고 싶을 때 그대로 실행해서 눌리는 게 일인데 뭐. 아무튼 대단해. 너는 난 공포를 즐겨도 가위 눌리고 이런 기분은 영 유쾌하지 않던데. 나도 유쾌하지 않아. 진짜? 너도 가위는 무서운가 보구나. 아냐.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부정한다. 내가 유쾌하지 않은 이유는 가위 눌려서 귀신을 보고 이러는 것이 내 공포심을 채워주기에는 부족해서 유쾌하지 않다는 거야. 그 귀신들도 결국은 나랑 관련이 없는 상상 속의 귀신이거든. 귀신이 네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랑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단순한 공포를 원하는 게 아니라서 말이지. 난 뭐랄까. 심오한 공포. 맥주로 간단히 입을 죽이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벌써 시간은 9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상쾌한 바람이 우리를 맞아주어 시원하지는 않았지만 덥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시간도 애매하고 날씨도 괜찮은데 우리 똥집에 소주 한 잔씩만 하고 들어갈까? 좋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술상 위에 있는 많은 빈병들이 딱 봐도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세영아, 나 화장실 좀.
평상시 나보다 술이 좀 약한 민수의 화장실 가는 모습은 공포영화의 좀비를 연상시켰다. 그때였다. 내 머릿속에 굉장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방법이라면 나는 정말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민수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계산을 하고 민수를 데리고 나왔다. 뭐야 심하이 합니까? 아냐. 정말 술이 확 깰 만한 무서운 계획이 떠올랐다. 뭔데? 일단 따라와. 나는 민수를 데리고 공풀을 찾아서 동아리실에 들어갔다. 여긴 왜 온 건데? 나는 민수의 얘기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동아리실을 샅샅이 뒤졌다. 찾았다. 역시 캐비넷 안에는 연극 때 쓰려고 준비했던 삽이 있었고 나는 그 삽을 챙겨 민수와 밖으로 나섰다. 야 이 새벽에 삽 들고 뭐하게. 진정한 공포를 느끼려는 거지. 그러니깐 뭐 어떻게 느끼는지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냐. 나는 민수의 말을 무시한 채 학교 뒷산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쯤이면 될까? 야 김세영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 땅 봐서 시체라도 찾게. 아니 시체를 찾는 일은 내일부터 다른 사람들이 해줘야지. 뭐? 나는 온 힘을 다해 민수의 뒤통수를 삽으로 내리쳤다. 삽은 민수의 머리에 제대로 박혔고 민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다. 민수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세상에서 제일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재빨리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한다. 새벽 1시에 산을 올라오는 미친 사람은 없었기에 민수의 시체를 묻는 일은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고 마칠 수 있었다. 이제 공포를 느낄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 이제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찾을 때까지 나는 매일매일 마음을 졸이며 들킬 거라는 최고의 공포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무 계획도 없이 저질렀던 범행이기 때문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경찰에 붙잡혔고 정말 무섭고 초조해서 나를 피말렸던 날들은 며칠 만에 막을 내렸다. 그래도 며칠만이라도 이런 공포심을 느껴보았다는 것에 후회 없다. 그런데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공포가 남아 있었다. 감옥에 매일매일 밤마다 찾아오는 민수의 모습에 나는 지금도 숨조차 막혀버릴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감당 못할 공포를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 정도로 가혹한 공포를 원했던 게 아니었는데 내가 죽인 녀석이 매일매일 내 앞에 나타나서 날 괴롭히다니.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을 잃어가는 나는 이 상상도 못할 최고의 공포를 체험하게 해준 민수를 고마워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네 번째 이야기, 그녀의 공포. 힘없이 걷는 발걸음이 의도치 않게 칠흑 같은 골목길을 울렸다.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 운전석 유리에 비치는 내 모습에 웬슬의 귀신 같아서 놀란 적이 한두 번. 가로등 불빛 하나 온전하지 못한 이 골목길은 여자는커녕 건장한 사내도 움찔하게 만들 것 같았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길을 우회하기란 너무 고달픈 일이었기에 오늘 딱 한 번만 지나가기로 마음먹었지만 역시 괜한 생각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위축되어 있었다. 오늘따라 으스스하네. 싸늘한 밤바람이 머리를 쓸어 넘기는 것보다 더욱 소름이 끼치는 것은 집집마다 불이 꺼져 있는 음산한 풍경에 이따금 보이는 폐허 같은 건물들이었다. 건물 틈 사이마다 녹슨 철근이 기분 나쁘게 튀어나와 있었고 공포 카페를 전전긍긍하면서 펜받침 받을 법한 폐잔물들은 제법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뒤를 덮은 머리를 뒤로 넘겼다. 신경을 안테나처럼 바짝 곤두세우자 오싹한 느낌이 피부를 타고 흘렀다.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을 꽉 쥐었다. 나도 모르게 힘이 바짝 들어갔다. 고요함 그 자체랄까? 가쁘게 내쉬는 숨소리, 걷는 소리 이외에는 아무 인기척이 없었는데 홀로 확실하게 들리는 성인 남성의 무거운 기침이 내 뒤통수를 찔렀다. 흥분한 심장은 마구 요동치기 시작했다. 머릿속에 꽂힌 태엽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대뇌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홀로 발작 비슷하게 일으키는 손으로 가방 속의 핸드폰을 뒤적거렸는데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발걸음이 반사적으로 빨라졌다. 또가 터벅터벅. 내 걸음걸이에 맞춰 빨라진 발소리는 여전히 내 뒤에서 울리고 있었다. 결국 핸드폰을 찾는데 성공했으나 전혀 기쁘지 않았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주소록에 저장된 번호 아무거나 찍어서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 통화를 할 수가 없었다. 애석하게도 핸드폰은 내 손을 벗어나 이미 뒷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홀로
다시 주울 생각은 엄두도 못 냈다. 저 멀리서 환하게 비추는 아파트 조명을 향해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어쩌면 마지막엔 온 힘을 다해 달렸을 것이다. 도중에 구두 굽이 부러졌기 때문이었다. 눈물로 인해 마스카라가 번지면서 우스꽝스러운 얼굴로 변질되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더 이상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도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멈추지 않았다. 발목이 찌릿찌릿 아려왔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내딛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너무 늦었지만 그때 뒤를 돌아본 것도 큰 용기를 낸 것이었다. 물론 아무도 없는 황량한 놀이터와 밝은 아파트 단지 내 가로등만이 나를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가 풀렸는지 나도 모르게 주저앉았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증상은 계속되었다. 거의 기어가다시피 도착한 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는데 문 손잡이에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당신은 12시 정각에 죽는다. 그 쪽지를 발견하자마자 허겁지겁 집 안으로 들어가 문에 달려있는 모든 잠금 장치는 다 채워 넣었다. 그것도 한참 모자랐는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이중으로 잠갔다. 확실한 것은 나는 계속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디서 지켜보고 있는 걸까? 옷과 가방을 대충 한쪽에 집어던졌다. 장롱 옆에 화장대에 명중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애초에 관심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던 나는 침대 위에서 이불을 꽁꽁 둘러싼 채로 엎드려 있었다. 시계를 보니 11시 50분이었다. 극도로 치솟은 공포감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데 충분한 조미료가 되었다. 그리고 음식의 간을 보는 요리사는 자신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조미료를 첨가했다. 아마 그놈은 훌륭한 요리사가 틀림없었다. 나는 그놈의 뜻대로 요리됐고 훌륭한 먹잇감으로 완성되었다. 물을 다 잠갔으니 못 들어오겠지. 12시가 다 되어갔지만 이불을 들추고 현관으로 걸어 나갔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에 차이는 먼지가 집안을 어지럽히는 것은 숨 막히도록 무거운 거실 분위기에 위축된 듯 금세 사라져 버렸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부엌 칼을 손에 들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인해 제대로 쥐어 잡을 수가 없었다. 잠금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물론 완벽했다.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는지 차분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놈에게서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방으로 들어가서 수화기를 잡았다. 땀으로 젖은 수화기 너머로 일일이를 누르자 버튼 소리 대신에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콜록. 다시 한번 일일이를 입력했지만 콜록. 불사. 전화선은 끊어져 있었다. 뒤에 있던 장롱이 스르르 열렸다. 나를 마주본 요리사는 방긋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뭉둥이는 어째서인지 웃지 않았다. 여긴 박사님, C4745번 깨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게.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환한 형광등 조명은 눈부시게 밝았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기분이 들자마자 바로 몸을 일으켰지만 단단한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어서 불가능했다. 흰색 가운을 입은 남자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녔고 그 사이에는 나와 같은 침대가 여러 군데 있었다. 고개를 들어 내 몸을 쳐다봤다. 팔뚝에는 큼지막한 주사가 꽂혀 있었고 머리를 포함해 각종 부위에는 알 수 없는 선이 꽂혀 있었다. 그 선들을 따라가자 커다란 컴퓨터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게 뭐지? 깨어났군. 가운을 입은 남자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급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자신을 짤막하게 연구소장이라고 밝힌 남자는 조수가 건넨 파일을 읽어보더니 얼굴을 찡그리면서 나를 돌아봤다. 당신들 경찰인가요? 그놈은요? 아직 덜 깨어났나? 뭐라고요? 제가 죽은 거 아니었어요. 이과, 당신은 무고한 시민 3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야. 무기징역을 받고 이곳에 들어왔지. 뭐라고? 내가 죽이면 죽였지. 죽진 않아. 처음 듣는 말들을 내 앞에서 짓거리는 남자는 어이없어하는 내 표정이 재미있기라도 한 듯 방긋 웃었다. 제가 살인범이라뇨. 제가 오히려 살인범한테 죽을 뻔했다고요. 실함은 성공적이군. 완벽하게 피해자에게 빠져들었어. 내가 피해자인데 무슨 소리야? 아니, 넌 사형에도 시원찮을 연쇄살인범이야. 어차피 약 때문에 잊어버리니까. 특별히 알려주도록 하지. 연구소장이란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옆에 서 있는 조수에게 떠넘겼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거 알고 있지? 사형이 없다 보니 살인범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사람에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로 보이는 게 사실이지. 그래서 사형을 대체하는 끔찍한 형벌을 정부의 도움하에 수십 년간 연구해왔어. 결국 오늘에서야 완성되었지만 강도는 가히 끔찍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지. 남자는 나를 살인범으로 몰고 가는 것도 모자라. 그 뻔뻔함이 창피하지도 않은지 계속 웃음을 지었다. 이 새끼야, 내가 피해자란 말이야. 너 발톱에 꽂혀있는 이 주사의 액체는 너의 기억을 파헤쳐낼 수 있어. 그 파헤친 기억은 액체 속의 화학물질과 결합해서 계산 화학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너에게 당한 피해자를 시뮬레이션에서 가려낼 수 있지. 그리고 가려낸 피해자의 입장을 너에게 입력시키고 피해자가 느꼈을 심리적 고통을 느껴보게 하는 거지. 그럼 방금 전에 나는 나한테 당한 피해자였다고. 피해자 최모 씨, 23세. 살해당하기 전 알 수 없는 스토킹을 당함. 결국 집 안에 숨어있던 용의자에게 둔기로 살해당함. 너 아주 악질이네. 감기 걸린 노숙자한테 밥을 사주면서 스토킹을 시키고 너는 집 안에 숨어서 타깃을 죽인다. 결국 혐의는 노숙자한테 씌우는 거잖아. 아냐. 이건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사실이야. 그리고 너는 또 다른 피해자인 이모 씨의 고통을 느낄 시간이야. 마취제를 주사하는 조수의 얼굴은 아무 표정이 없었다.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오기 전 온 힘을 다해 조수에게 물었다. 이 실험은 언제 끝나는 거지? 글쎄, 실험 시작한 지 5분도 안 지났으니까 모르겠네요. 그럼 내가 겪었던 것들은 5분짜리도 안 된단 말이야. 난 무기징역인데. 5번째 이야기, 도플갱어. 실수라면 실수다.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지만 않았어도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야, 너 방에서 자고 있지 않았냐? 응? 뭐라고? TV 소리 때문에 못 들었는지 여동생이 TV 볼륨을 줄이며 묻는다. 물론 시선은 TV에 고정된 채 말이다. 너 방금까지 방에서 자는 거 아니었냐고. 볼륨이 7에서 6으로 6에서 5로 떨어질 때마다 내 목소리가 점점 또렷이 들린다. 안 잤는데? 아까부터 TV 보고 있었는데. 그러냐? 내가 잘못 봤나? 이상했다. 분명히 방을 지나칠 때 여동생 방문 틈으로 침대에서 누가 자는 걸 본 것 같은데. 그게 당연히 여동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동생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고 있다. 잘못 봤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물을 한 컵 마셨다. 저녁은? 별로 생각 없어. 그래. 나도 좀 이따 먹어야겠다. TV를 흘깃봤다. 보고 싶었지만 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방으로 돌아가면서 무심코 여동생 방을 봤다.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수상하리만큼 불룩하게 올라온 이불이 보인다. 뭐지? 나도 모르게 거실 쪽을 바라본다. 소파에 가려 동생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지만 TV 소리와 함께 여동생의 내숭 하나 없는 푼수 같은 웃음소리가 들린다. 미간에 주름이 잡힌다. 고개를 다시 돌려 불룩한 이불을 본다. 방 안으로 발을 한 걸음 내디뎠다. 방바닥은 차가웠다. 뭐 얼음처럼 차갑다는 게 아니라 낯선 느낌으로 차가웠다. 차가운 바닥을 조심히 디디며 동생의 침대로 다가갔다. 침대 머리맡에는 분명히 머리가 놓여 있었다. 뭐야? 그리고 그 머리는 분명히 여동생의 머리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곤히 자고 있는 여동생의 얼굴이 보인다.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그 얼굴을 바라봤다. 평안히 잠든 여동생의 얼굴을 보는데 왜 숨이 턱 막힐까? 혹시나 해서 이불을 거두니 여동생이 웅크리고 새우잠을 자고 있다. 순간 방문 틈으로 옅은 웃음소리가 들어온다. 영락없는 푼수 여동생의 웃음소리. 그래서 더욱 낯설고 달갑지 않다.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거실로 향했다. 물론 여동생 방문은 조심스레 닫았다. 살금살금 소파로 다가간다. 응? 왜? TV 소리 너무 컸나? 여동생이 고개를 돌려 나를 올려다본다. 그 얼굴은 분명히 여동생이 맞다. 여동생 정면으로 가서 자세히 들여다봤다. 눈이며 코며 입이며 얼굴 형태가 하나하나 꼼꼼히 봤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TV 안 보여. 비켜. 아니, 그냥 저기 TV에서 뭐 하나 궁금해서. 그럼 TV를 봐야지. 그렇지.
차마 입이 안 떨어졌다. 내 방에서 지금 내가 자고 있어. 말이 될 리가 없지 않은가?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다시 여동생 방으로 가서 재차 확인했다. 내 눈이 이상했는지 아니면 내가 헛것을 봤는지 자고 있는 얼굴을 살짝 돌려서 제대로 봤다. 역시 여동생이다. 새근새근 자고 있는 여동생. 지금 거실에서 TV를 보는 사람도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람도 둘 다 내 여동생이 맞다. 확실하다. 닮은 사람도 아니다. 쌍둥이도 아닌 하나뿐이었던 내 여동생이 둘이 되어버렸다. 엄마, 아빠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필이면 이런 날 부부 동반 모임을 나가셔서 나를 더욱 곤란하게 만드신다. 마음 같아서는 자고 있는 여동생을 깨워서 삼자대면을 하고 싶었지만 뭔가 꺼림칙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알아보고 싶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여동생의 분신인지 아니면 환영인지. 순간 머리에 단어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도플갱어. 방문을 닫고 동생 책상에 놓여있던 노트북을 켰다. 노트북이 켜지는 순간에도 온 신경은 잠든 여동생과 TV 보는 여동생에 쏠려 있었다. 아니, 여동생이 두 명이 되다니. 노트북이 켜지고 바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도플갱어를 검색을 했다.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자, 분신, 복제, 또 하나의 자신.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뒷머리를 극적였다. 도플갱어의 원인이라던가 대처법이라던가 내게 필요한 해답은 없었지만 결말은 뚜렷했다. 마주치면 죽음을 맞이한다. 정말 도플갱어가 맞나? 확실하지는 않다. 근데 정말 둘은 똑같다. 이 피곤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 둘을 만나게 하는 거지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어느 쪽 하나가 다치는 건 원치 않았다. 불길함에 나도 모르게 다리를 떨었다. 아니나 다를까 돌아보니 자고 있던 여동생이 일어났다. 두 손으로 한숨을 내쉬는 얼굴을 쓸어내렸다. 뭐해? 여동생이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묻는다. 나 지금 내 컴퓨터가 안 돼서 잠깐만 내 노트북 좀 썼어. 여동생이 고개를 꾸벅거리더니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왜? 더 자. 왜? 물 마시러 간다. 아, 머리 아파. 여동생이 갈라진 목소리로 따지듯 말했다. 야, 누워있어. 몸 안 좋은 거 같은데 오빠가 물 떠다 줄게. 좀 더 누워있어. 뭐야? 갑자기 착한 척이야. 나는 후다닥 억지로 여동생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냈다. 그리고는 다시금 TV를 보는 여동생에게 다가가 얼굴을 확인했다. 애석하게도 여동생이 맞다. 정말 둘 다 똑같이 생겼다. 외모뿐만 아니라 느낌도 똑같다. 어떻게 해서든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쪽이 진짜고 어느 쪽이 도플갱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둘 다 하나뿐인, 아니 지금은 하나가 아니지만 어쨌든 내 동생이다. 물을 들고 방에 가져갔다. 혹시나 거실에 있는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릴까 방문을 닫았다. 근데 집에 누구 왔어? 거실에서 누구 목소리 들은 것 같은데. 여동생이 컵을 건네받으며 물었다. 유리잔에 담긴 물이 작은 경련을 일으킨다. 아냐, TV 소리야. TV 소리. 그래. 여동생이 가식 없는 하품을 힘껏 내지른다. 영락 없는 여동생이다. 졸리면 더 자. 나는 나가서 다시 TV나 봐야겠다. 나는 다시 동생을 억지로 눕혔다. 그럼 좀만 더 누워 있어야지. 근데 오빠 오늘 왜 이렇게 나한테 친절하냐? 응? 오빠잖아. 능글맞게 웃어 넘기면서 이불을 덮어줬다. 그리고 방문을 닫았다. 어쨌든 어느 하나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둘이 만나게 될 텐데. 방문을 등지고 많은 생각을 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꽤 오랫동안 해결책을 강구했다. 그냥 마주치게 할까? TV 보는 동생을 데리고 나갈까? 엄마한테 전화할까? 얼마 동안 생각을 했을까? 고개를 들자 눈앞에 여동생이 서 있다. 오빠, 내 방 앞에서 뭐해? 아니, 뭐 그냥 근데 너 TV도 안 보냐? 무한도전 끝났어. 근데 안 비킬 거야? 여동생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다. 잠깐만 기다려봐. 필사적으로 막았다. 혹시라도 도플갱어라면 마주치면 큰일이 나는 거니까. 왜 이래? 오빠 좀 이상하다. 비켜봐.
잠깐 우리 나가서 저녁 먹을까?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일단 방에 좀 들어가고. 안 돼. 왜? 오빠한테 미안해지잖아. 방문이 열렸다. 나는 입을 꾹 다물고 눈을 질끈 감았다. 정적이 흘렀다.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렸다. 어라? 방에는 여동생 혼자 있었다. 뭐야, 오빠 내 노트북 몰래 써서 막은 거야? 평소에는 막 갖다 쓰더니 나로서는 알 턱이 없었다. 자고 있던 여동생이 사라진 건가? 숨었나? 내가 눈을 감은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나? 아니면 처음부터 내 착각인가? 하지만 착각일 리는 없었다. 그렇게 생생할 수가 없는데. 저녁은 내가 할 테니까 맛있는 거는 나중에 사줘. 여동생이 방을 나와 내 앞을 스쳐간다. 내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진짜 가짜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동생이다. 안도했다. 어쨌든 동생이 무사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동생 방을 찬찬히 둘러봤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사라져버린 걸까? 존재하기는 했을까? 방을 둘러보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켜져 있는 노트북에는 아직도 내가 도플갱어를 검색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자, 분신, 복제, 또 하나의 자신. 마주치면 죽음을 맞이한다. 도플갱어는 본능적으로 본인이 분신이라는 걸 안다. 말끔히 비워진 유리잔에 고마워, 오빠라는 노란 포스트지가 붙어 있다. 활짝 열린 창문으로 따뜻한 바람이 들어온다.